삼국지리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제가 아직 문제를 안 풀어본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그냥 최초 풀이를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그 영상을 찍으면 저도 이제 버벅거리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리스크가 좀 있는데, 이제 장점은 어 이제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은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어떤 생각을 하고 문제를 보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얻을 수 있는 게 있겠죠. 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지리지가 나오고 있고, 가부터 보니까 일단 지금 되게 그 백과사전식 서술을 하고 있죠. 건치 현역은 이렇다, 관원은 이렇다, 산천은 이렇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가는 백과사전식 서술, 조선 전기 지리지의 특징이죠. 그래서 얘는 동국 여지승남이 되겠다. 그리고 나는 약간 줄글처럼 이야기책처럼 쭉 이렇게 서술이 돼 있으니까 조선 후기 지리지의 특징이죠. 그래서 택리지. 네, 선지부 바로 가겠습니다. 택리지는 국가 통치냐 했는데, 국가 통치 목적이라고 하면 조선 전기의 특징이에요. 근데 얘는 후기, 택리지는 후기니까 얘는 틀렸다고 봐야죠. 그리고 니은은 시기를 묻고 있는데 당연히 가가 더 이르겠죠. 그래서 늦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디귿, 주관적 견해가 많이 반영되었냐, 이런 걸 묻고 있는데, 주관적 견해가 많이 반영된 건 후기 지리지의 특징이죠. 그래서 택리지는 후기니까 얘는 맞다라고 봐야죠. 리을은 가거지의 조건,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택리지의 복거총론이라는 파트에서 가거지의 조건 4가지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 생리, 이게 제일 중요하다 했고, 다음에 산수가 있고, 다음에 인심, 그 다음에가 이제 지리, 이렇게 돼 있죠. 생리는 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그런 거고, 산수는 경치를 말하는 거라고 했죠. 인심은 사람들과 관련된 말을 하면 인심이다 라고 보면 되고, 지리는 풍수지리 할 때 지리라고 했죠. 네, 이거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고, 기억이 산수냐 라고 물었는데 경치가 매우 훌륭하다 했으니까 당연히 기억은 산수 맞고요. 니은은 땅이 기름지다 라고 했으니까 농사가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은인 생리가 맞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2번 갈게요. 섬을 일단 묻고 있고, 가가 무슨 섬인지 한번 보면, 새만금 방조제를 따라가면 다다를 수 있는 섬, 뭐지? 신선이 논이는 섬?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물음표를 하고 일단 넘어가야죠. 우리가 따로 배운 섬이 아니잖아요. 무슨 섬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울릉도 남동 쪽,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동도와 서도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독도가 되는 거고, 달을 봤더니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배를 타고 이런 얘기 있고, 그리고 긴 고구마 모양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마라도겠죠. 1번이니까 가 섬이 일단 무슨 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출제자들은 이거를 모르면 틀리게 내는 게 아니라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항상. 그러니까 약간 좀 모르는 그런 게 있더라도 일단 물음표 치고 넘어가도 문제는 충분히 풀려요, 웬만하면. 1번부터 보죠. 가는 무슨 섬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은 마라도잖아요. 그래서 1번은 가는 무슨 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무조건 틀렸다고는 볼 수 있는 거죠. 자, 독도는 최종 빙기에 육지와 연결돼 있었다라고 했는데, 일단 최종 빙기라고 하면 여기 띄어쓰기 있으니까 빙기인 거고, 빙기 때는 모든 섬이 다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었어요. 해수면이 내려갔으니까. 단 딱 2개의 섬 빼고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2개의 섬은
울릉도죠. 독도 울릉도는 육지와 연결이 안 돼 있었어요. 빙기 때. 그래서 연결돼 있었냐고 묻고 있으니까 틀렸다고 봐야죠. 마라도에는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있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어도 얘기죠. 이어도에 관한 얘기고,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영토도 아니니까 마라도 이건 틀린 거라고 볼 수 있고, 가는 독도보다 우리나라 표준경선과의 최단거리가 가깝다 라고 하는데, 일단 이 우리나라 표준경선과의 최단거리가 가깝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동쪽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여기 극서 극동이 있다면 여기 124고 132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표준경선은 우리나라보다 더 오른쪽에 있죠. 135도라고 있었죠. 뭐 동경이죠, 당연히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표준경선과의 최단거리가 가까우려면 우리나라 내에서 결국 제일 동쪽일수록 항상 가까워져요. 왜냐? 우리나라 표준경선이 우리나라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쪽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냥 동쪽이다라는 말이랑 치환해서 봐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봤더니 가는 서해안에 있는 섬인 것 같고 나는 독도 극동이잖아요. 그래서 가깝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독도와 마라도는 모두 통상기선 적용하냐 했으니까 얘는 맞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통상기선 적용하는 섬이 딱 4개밖에 없어요. 독도, 울릉도, 제주도, 마라도. 네, 이거 이미 알고 있을 거고. 네. 그래서 나 다 모두 통상기선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답은 5번이었습니다. 3번 볼게요. 이런 거는 딱 키워드 잡고 바로 내려가면 돼요. 세계문화유산 끝났네요. 하회마을로 문제 풀면 되죠. 하회마을 있는 데는 안동이고, 그래서 가는 안동이고, 가를 A부터 E에서 찾으라 했으니까 백지도를 좀 보면 A는 안동이죠. 네, 그래서 답이 1번. B는 김천, 혁신도시 있는데, C는 경주. 경주도 무슨 마을이 있긴 한데 얘는 하회마을이 아니라 양동마을이 있는 거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있는데, D는 여기 우포늪 있는 람사르 습지 있는 창녕이 되겠죠. E는 진주, 혁신도시 있는데. 그래서 답은 1번. 이거는 5초 컷 해야 돼요. 4번 볼게요. 석회동굴, 용암동굴, 해식동. 그러니까 동굴 유형을 좀 구별해라 이런 말인데, 이것도 키워드 잡고 풀어야죠. 종류석, 석순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석회동굴이 가고, 내부가 터널처럼 탁 트인 용암동굴이죠. 이거 말고도 이걸로 보는 게 더 빠르겠네요. 당연하게도 동굴 안에 용암이 흐른 흔적이 있대요. 너무 대놓고 준다, 그죠? 그래서 나는 용암동굴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다는 파랑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다 하니까 해식동굴은 파식대를 이제 파랑이 때리면서 차별침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랑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이란 말을 보자마자 바로 해식동이라고 봐야죠, 당연히. 바다 얘기도 있고. 가나다는 너무나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기억선지, 석회동굴의 주변 지역은 논농사가 유리하냐? 아니죠. 석회암의 기본 성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수가 잘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석회암엔 전리가 많아서. 전리라고 하면 그 틈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진 틈. 전리가 많기 때문에 배수가 잘 돼요. 물이 잘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밭이 잘 발달하게 되죠, 석회암에서는. 그래서 논농사에 유리하다 했으니까 틀린 거고, 용암동굴은 기반암이 용식작용이냐 했는데, 기반암이 용식작용을 받아 형성되는 동굴은 석회동굴 얘기예요. 얘는 가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틀렸다. 용암동굴은 항상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형성 요인을 말할 때. 얘는 용암동굴에서 맞는 선지로 나오려면 용암의
냉각, 속도, 차 이런 키워드가 항상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용식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라고 봐야죠. 해식동은 파랑의 침식, 이거 아까 말했던 거죠. 맞는 거고. 석회 동굴에 기반하면 뭐예요? 석회암이죠, 당연히. 석회암은 시기가 고생되고. 용암 동굴은 당연히 용암, 주로 현무암질 용암이에요. 예, 현무암질, 주로 현무암질. 그러니까 그 유동성이 되게 큰, 점성이 작은 용암인 거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신생되죠. 그래서 이르다 했으니까 당연히 맞는 거고. 답은 5번입니다. 네, 5번 문제 갈게요. 서울 내부에 이제 구를 3개를 찍어놨고 어떤 구도로 나오는지를 한번 봐야죠. 일단 얘는 중구죠. 중구는 도심입니다. 다음에 얘는 영등포구거든요. 얘는 영등포구. 영등포구 정도는 지도 보고 딱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등포구는 부도심으로 출제되죠. 그리고 얘는 이름은 몰라도 돼요. 그냥 외곽 이렇게 놓으면 돼요. 얘는 뭐 강동구긴 한데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외곽 지역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 내에서는 그 딱 4가지의 어떤 유형이 있어요. 구들의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도심이죠. 도심으로 나올 수 있는 구는 중구, 종로구. 중구는 여기고 종로구는 여기죠. 여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도심이죠. 부도심으로 나올 수 있는 데는 영등포, 그 다음에 강남구, 그 다음에 서초구 정도가 있어요. 여기가 강남이고 여기가 서초고 영등포가 여기라고 했었죠. 이거 위치 다 알아야 돼요. 이름이랑. 그리고 세 번째가 공업지역. 공업지역은 금천구 그리고 구로구 이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얘가 구로구고 얘가 금천구거든요. 얘도 위치 다 알아야 돼요. 이름이랑. 그리고 네 번째는 당연히 뭐 외곽지역이죠. 외곽. 주거지역. 주거지역으로 찍히는 지역은 여기 있는 지역들 제외한 나머지예요. 이런 구도로 항상 출제가 되니까 일단 서울 내부의 구조를 물으면 이게 어떤 구도로 출제가 됐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구도는 도심, 부도심, 외곽 이 구도로 나왔고 지금 옆에 그래프 보니까 금융기관 수랑 아파트 수 나와 있는데 얘는 도심일수록 많아지죠. 당연히 아파트 수는 얘는 주거지역일수록 많아지죠. 외곽지역일수록. 그래서 금융기관 수 제일 많은 다가 당연히 중고 얘는 처리했고 그리고 아파트 수 제일 많은 얘가 강동구다라고 해도 되고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으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애매한 것 같으면 이 가 나 중에서 금융기관 수가 영등포가 그 다음으로 많겠죠. 당연히 부도심이니까. 부도심이라고 하면 도심과 외곽 지역에 약간 성격을 섞어서 띄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 강동구 이런 이름에 너무 매몰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기 동그라미 친 이 지역들이 아니면 웬만하면 다 그냥 외곽으로 보면 돼요. 자, 외곽은 도심보다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라고 했는데 주간인구 지수 계산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주간인구 지수는 상주인구 분의 주간인구인데 곱하기 100이죠. 이건데 상주인구라는 거는 이 지역에 집을 두고 사는 사람들 전체를 말하는 거고 주간인구는 이 지역 안에 낮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수를 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면 주간인구 지수는 100 이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으면 주간인구 지수는 100 이하가 되고 반대로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많으면 주간인구 지수는 100 이상이 되죠. 그래서 주간인구 지수가 100보다 크냐 작냐 그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리고 당연히 중구가 집은 없고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인구 공동화 현상 같은 게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주간인구 지수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근데 지금 외곽은 주간인구 지수가 100 이하일 거고 중구는 훨씬 높겠죠. 정확하게 한 350 정도 돼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높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렸다고 봐야 되는 거고, 영등포구는 강동구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생산자 서비스업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금융기관. 당연히 부도심이 외곽 지역보다는 사업체 수가 많겠죠. 디귿선지. 중구는 강동구보다 평균치가 높다. 당연하죠. 땅값이 당연히 더 비싸겠죠. 도심은 부도심보다 초등학생 수가 많다라고 했는데, 초등학생 수 이런 거 나오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싶지만, 사실 이거는 그냥 인구 규모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사냐, 아파트가 많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뭐 초등학교 개수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거 나오면 그냥 그냥 외곽 지역이 초등학생 수든 뭐든 인구가 자체가 많으니까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심은 초등학생 수가 더 적겠죠. 답은 3번이고. 그리고 참고로 하나 알아두면 좋은 건, 서울대 인구 꼴찌가 맞나? 꼴찌 구가 중구예요. 인구 1위 구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더라? 은평구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꼴찌가 중구인 거는 좀 중요하죠. 사람이 제일 적게 사는 도심이니까. 6번 문제 가겠습니다. 얘도 키워드 잡고 딱딱 풀어야죠. 자, 가에서 볼 수 있는 거. 첫 번째, 석탄박물관 머드축제. 보령이죠. 가는 보령. 그다음에 카르스트 경관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마늘이네요. 단양이죠. 네. 단양이 마늘이 유명하다라는 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뭐 이번 기회에 알아두면 좋죠. 특산품이에요. 단양 특산품이 마늘이죠. 그리고 이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석탄박물관은 딱 우리나라에 세 가지밖에 없다 했어요. 세 지역에밖에 없다 했어요. 바로 문경, 보령, 태백이고, 그냥 앞글자 따서 외우라고 했었죠. 문보태 이렇게. 그래서 백지도를 보죠. A는 보령이고, 얘는 아산, C는 충주고, D가 단양이니까 보령이 A고 나는 D다.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몰랐다고 해도 일단 우리나라 남한에서 카르스트 지형이 나타나려면 그 옥천스콕대,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그 고기 그 지층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한국 지도가 없나? 네, 여기서 대충 찍어보면 한 요 정도 라인에 석회암이 분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르스트 지형도 분포할 수 있게 되죠. 이거 보면 충주는 카르스트 지형 관련된 내용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도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잘 단양이라는 게 바로 안 떠오를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지도 보면 단양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거는. 네, 7번 문제. 에너지원의 시도별 발전량이라고 하고 있는데,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이 구도로 나왔네요. 여기서 좀 집중해야 하는 거는 원자력이 가장 특이한 거죠. 왜냐, 얘는 편재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있는 지역에만 있고 없는 데는 확실히 없다라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야 원자력 발전을 할 텐데,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는 딱 5군데밖에 없다고 했었죠. 원자력 발전소. 첫 번째 울산, 두 번째 부산, 세 번째 경주, 네 번째 울진, 다섯 번째 영광. 이렇게만 있으니까, 지금 시도별을 묻고 있으니까 울산, 부산, 그리고 경주, 울진
묶어서 경북, 그리고 영광 하나 있는 전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울산, 부산, 경북, 전남만 나타내야 돼요. 그거 봤더니 딱 가죠. 지금 울산, 부산, 경북, 전남만 나타나고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가 원자력이라는 걸 일단 먼저 해줘야 돼요. 항상 원자력이 좀 치트키처럼 항상 첫 스타트를 끊어주기에 아주 좋은 그게 돼요. 지금 이제 석탄과 천연가스를 구별해야 되는데 사실 뭐 이거 보고 풀면 되죠. 경기가 석탄보단 천연가스를 당연히 많이 쓸 거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그냥 풀면 되고, 조금만 더 암기를 하자면 일단 경기 같은 대도시에서 천연가스 많이 쓴다는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이것도 외워주면 좋아요. 석탄 발전소가 주로 입지한 데가 어디냐, 이런 것도 외워주면 좋은데 충남 경남에 주로 위치해요. 그리고 네, 석탄이 1위 그 에너지인 지역들을 보면 강원, 경남, 충남 이렇게 세 지역이 있거든요. 시도별로 따지면. 그래서 이런 것도 암기해주면 좋죠. 이거는 외우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경남과 충남의 석탄 발전소, 화력 발전소죠. 많다라는 사실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선지, 석탄 발전량은 인천이 충남보다 많다. 이런 선지는 알고 풀라는 선지가 아니라, 물론 알고 풀 수 있어요. 충남이 당연히 많아요. 왜냐? 여기 들어가니까, 석탄 발전소 많은 지역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인천은 충남보다 적으니까 당연히 틀린 건데, 이거는 그냥 그래프 해석형이에요. 그래프 해석형 선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 석탄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거 내에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인천이 이 정도고 충남이 이 정도니까 당연히 충남이 더 많다라고 해야죠. 자, 2번 선지. 원자력은 냉동 액화 기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냉동 액화 기술 얘기가 나오면 얘는 천연가스 얘기죠. 그래서 틀렸다. 원자력은 석탄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높냐,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이거는 그냥 외워야죠. 유탄, 천원수, 이걸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발전량 순위랑 또 다르죠. 발전량 순위는 탄원천수유라고 외워야죠. 그래서 원자력이 여기 있고 석탄이 여기 있으니까 높다라고 했으면 틀리죠. 석탄은 원자력보다 C가 이르냐라고 했는데 이거 맞는 거고, 전력 생산, 이게 별로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이용된 시기, 이것도 외워야 하거든요. 얘는 석탄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석유, 그 다음에 원자력, 그 다음에 천연가스예요. 이것까진 쉬운데 얘네가 좀 헷갈리니까 얘네는 그냥 탄유원천이라고 그냥 입에 익혀놔야 돼요. 추론하다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얘는 그냥 외워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 천연가스가 석탄보다 발전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거는 천연가스는 그나마 화석 연료 중에서 그나마 제일 친환경적인 원료라서 많다라고 하면 틀리죠. 그래서 7번 문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8번 문제. 이건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지역을 전혀 등장시키지 않고 아예 그냥 이런 도시 지리학적인 이런 용어들로만 문제를 풀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약간 수특 형식 느낌인 것 같은데, 내용 한번 읽어봐야죠. 퇴거 요청을 받은 주인공이 점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쇠퇴한 원도심에서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며 특색 있는 카페, 갤러리, 음식점. 이거 젠트리피케이션인가 보다. 쭉 읽어보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임대료가 상승해서 몰래 여기 살던 사람들이 오히려 쫓겨나게 되는 이런 현상. 이런 거를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답은 4번이에요. 네, 이거는 그냥 내용을 알아야 돼요. 젠트리피케이션 뭐냐, 낙후된 지역에서 저소득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얘네가 약간 개성 있는
이런 문화로 인기를 좀 얻어요. 그래서 집가가 올라가고 원 거주민 쫓겨남, 이 현상을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 이걸 틀렸나? 이걸 틀렸. 근데 나머진 너무 다 아니라서 몇 번을 틀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거는 또 좋은 문제 같아요, 공부하기에. 그럼 1번부터 쭉 보죠. 역류 효과, 이건 뭐냐면 그 국토개발 얘기할 때 1차 국토개발에서 무슨 그거 있었잖아요.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이라고. 그게 있었는데,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은 서울 같은 대도시 그냥 하나 딱 집어가지고 이 지역만 확 성장시키겠다, 이런 거를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이라고 하는데, 3, 4차 때는 균형 개발이죠. 그러니까 다른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고. 그리고 성장 거점 개발 방식에서 의도하는 효과는 그거예요. 파급 효과. 파급 효과는 뭐냐면, 서울 같은 대도시가 커놓으면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들도 같이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경제가 전국적으로 다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게 파급 효과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역류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역류 효과는 뭐냐면, 서울이 너무 커버리니까 오히려 서울 옆에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싹 다 서울로 몰리게 되면서 서울만 혼자 너무 과도시화가 되고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더 쇠퇴하게 되는, 이런 거를 역류 효과라고 하죠. 네, 2번 선지 공간적 분업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자동차를 한 지역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는 핸들 만들고 어떤 지역에서는 바퀴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공간적으로 일을 나눠서 하는 걸 공간적 분업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이거는. 3번 이촌향도, 이거는 뭐 알겠죠. 농촌을 떠나고 도시로 향한다라는 거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90년대 이전까지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났죠.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로. 그리고 5번 종주도시화, 이거는 뭐 이미 너무 잘 알 것 같은데, 얘는 1위 인구 1위 도시가 인구가 2위 곱하기 2보다 인구가 더 많은 거예요. 이걸 종주도시화 현상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죠, 종주도시화 현상은. 네. 그래서 이 용어들 5개 용어들 다 확실히 알아둬야 되고, 젠트리피케이션 몰랐으면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래도 알았어야죠. 이제 알면 되죠, 몰랐으면. 9번 문제, 섬유, 자동차, 철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철강은 사실 이렇게 잘 안 나오고 1차라는 용어로 좀 자주 나오는 편이고, 뭐야 이거, 철광석을 녹여, 뭐야,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근무지역 포항 광양이래요. 포광당 아시죠? 포광당. 그래서 얘는 철이라고 그냥 대놓고 나와 있어요. 왜 이러지? 그죠? 가는 철강공업이 되겠고, 나를 봤더니 무슨 염색 가공 이러고 있고 원단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근무지역 구미보단 대구가 훨씬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나는 섬유공업이 되겠죠. 이것도 너무 쉽다. 남았으니까 다는 자동차일 거고, 내용 좀 읽어보면 뭐야 이거, 엔진 브레이크 타이어 이러고 있죠. 근무지역 울산화성. 가나다 연결하는 건 너무 아무 문제가 없네요. 자, 1번 선지 철강이 적환지 지향형이다. 이거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이건 맞는 말이죠. 적환지 지향형이라는 거는 원료 수입 때문에 항구에 발달하는 공업을 말해요. 원료 수입으로 인해. 그러니까 이런 무거운 원료들을 수입을 한 다음에, 만약에 이런 철 공장이, 우리나라는 철광석을 대부분 다 수입했으니까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철 만드는 공장이 만약에 내륙 한가운데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배로 철광석을 잔뜩 실어온 다음에 그걸 또 자동차로 또 옮겨야 돼요. 무슨 에너지 낭비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료를 해외에서 많이 수입해야 되는 것들은 주로 항구에 발달하게 되죠. 석유화학 산업도 마찬가지고 울, 여서 다 해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적환지 지향 공업이라고 하고, 그리고 헷갈리면 안 되는 거는 조선업 이런 거 있죠. 조선업 같은 것도 해안에 분포하는데 얘는 적환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적환지 지향형 공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조선업에 쓰이는 원료는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미 생산한 처리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원료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배는 바다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항구에 입지하는 거라서, 해안에 입지하는 거라서 얘는 적환지 지향 공업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적환지 지향형은 해안에 위치한다고 해서 싹 다 적환지 지향형 공업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여러 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 답은 1번이죠. 그래서 섬유공업은 계열화된 조립형 공업. 이거는 자동차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보통. 자동차는 경공업이다. 이건 아니죠.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주로 섬유 얘기죠, 얘는. 노동집약적이라는 거는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러니까 그 공업을 할 때 가장 돈이 많이 쓰이는 곳이 노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비싼 원료나 이런 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노동력만 있으면 된다. 이런 거를 노동집약적인 공업이라고 하는 거죠. 경공업이라고. 자, 4번 선지. 철강은 자동차에서 생산된 최종 제품. 자동차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자동차를 녹여서 다시 철로 만들고 이런 게 아니니까. 4번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5번. 자동차는 섬유보다 C가 이르냐 했는데, 이거 틀렸죠. 왜냐? 우리나라 공업화를 주도한 시기가 가장 이른 공업이 이거예요. 섬유, 의복 이런 거. 우리나라 그 해방 이후 60년대, 70년대 이럴 때 공업이 많이 발달하고 그러지 않았을 때 제일 우리나라를 잘 먹여 살렸던 공업이 바로 이거예요. 섬유, 의복 산업. 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10번 문제. 뭐 흙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날아오고 봄철에 많이 발생하고, 너무 뻔하죠. 이거 당연히 황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황사. 1번 교통장애 이거 뭐 대설 얘기 같은데요. 비닐하우스 붕괴 뭐 이런 얘기 있으니까. 그리고 2번은 강풍으로 인해 해일 피해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태풍 얘기겠죠. 뭐 3번 냉방용 이런 얘기, 열사병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폭염 얘기. 4번 저체온증 동상 이러고 있으니까 한파죠. 5번 호흡기 환자, 미세먼지. 뭐야 이거. 초등학생도 풀겠는데요.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죠. 자, 지형도를 보고 갯벌과 사변을 구별하라. 이건 또 뭐지? 당연히 땅 안쪽에 찍혔으니까 얘가 사변이고, 얘는 바다에 찍혔으니까 당연히 갯벌이죠. 문제가 왜 이렇게 허접하게 나왔죠, 이번에? 잘 모르겠네요. 사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이 자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외해, 내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주로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진 잘 모르겠는데, 문제는 그냥 얘는 땅에 있으니까 사빈, 나는 바다에 있으니까 갯벌 이렇게 풀면 되고, 그냥 조금 더 추가적인 얘기를 하면, 이제 이 지도 보이죠? 이 지도를 보면 여기도 바다고, 여기도 바다고 여기도 바다인데, 여기선 주로 모래사장이 나타나는데 여기선 주로 갯벌이 나타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얘네는 둘 다 조류도 있고, 그리고 파랑 연안류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근데 약간 바깥 바다 같은 경우는 파랑 이거죠. 연안류. 이게 조금 더 우세해요.
근데 이 안쪽 바다 같은 경우는 여기 안쪽 바다 같은 경우는 조류력이 조금 더 우세요. 조류 우세.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도움은 안 돼요. 근데 그냥 나온 김에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뭐 알고 있으면 좋겠지 뭐. 자, 사비는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전이라고 했는데 한국지리에서는 거의 모든 지형이 후빈기 이후에 형성이 되었다라고 외워놓으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2번 사비는 고제, 말도 안 되는 소리. 고진 주로 암석해안이고 모래해안은 주로 만에 발달하죠. 갯벌은 하루 종일 바닷물에 잠기는 게 아니죠. 썰물 때는 드러나잖아요.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이고. 자, 갯벌은 조류의 퇴적 작용. 너무 당연한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갯벌은 조류가 만드는 거고 얘는 주로 연안류가 만드는 거잖아요. 모래해안은. 너무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 자, 5번 선지. 사비는 갯벌보다 입자 크기가 작다. 아니죠. 네. 갯벌은 점토질이고 사비는 모래예요. 점토보단 모래가 입자가 더 굵잖아요. 어려운 말로 조립질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틀렸다라고 봐야 돼요. 너무 문제가 허접하네요. 12번 문제. 북한의 도시명. 이런 게 나오고 있고 글자판에서 찾아서 모두 지우라고 하네요. 네. 기억은 남한의 자본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그건데 개성공단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개성이죠. 개성을 지워야죠. 개성 이렇게 지워야죠. 무슨 남한과 북한의 뭐가 결합됐다 이런 얘기 나오면 싹 다 그냥 개성공단 얘기라고 보면 돼요. 니은 일제강점기의 공업도시로 성장. 원산이네. 원산. 네, 이거를 몰랐다면 이제 알아주면 되죠. 일제강점기에 공업도시로 되게 컸던 지역이 원산이에요. 그리고 이거로도 볼 수 있죠. 경은선의 종착역이라고 하니까 경은 서울이고 원이 원산이겠죠. 뭐 경의선이라고 하면 서울에서부터 신의주까지 가는 거고 경부선이라고 하면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거고 이렇게 그냥 보면 돼요. 그래서 니은이 원산이라는 것도 너무 쉽게 판단이 되죠. 원산 날려야죠. 디귿 대동강 하구에 위치하며 남포네요. 사실 대동강 하구 이걸로 풀기는 좀 애매한데 이게 있잖아요. 간문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간문 이거 지역 외우라고 했었는데 개념 설명할 때 간문이 있는 데는 딱 두 군데 나올 수 있어요. 인천이랑 남포. 근데 북한 지역이니까 남포겠지 뭐. 인천은 아닐 거고. 그래서 글자판에서 남포를 지우면 남는 게 이거네요. 평양이네요. 평양에 관해서 옳은 설명을 찾아야 되는 거죠. 1번 관북지방이냐 했는데 평양은 관서예요. 관서. 그죠? 아니지. 관서 맞죠? 관서. 맞아요. 자, 2번 북한 정치, 경제, 사회 최대 중심지다. 이게 맞는 말이죠. 인구도 또 제일 많고 그러니까 다 평양에 몰려 있어요. 북한은 모든 기능들이. 그래서 맞는 말이고 3번 북한에서 최초로 지정된 경제특구라고 했는데 얘는 나선에 대한 설명이죠. UNDP 뭐 이런 말 다 기억나죠. 최초 경제특구 이런 말. 자, 4번 압록강 하구에 위치하며 중국과 국경을 접한 도시. 중국과 국경을 접한 도시 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가는 게 압록강이고 이렇게 가는 게 두만강이었잖아요. 두만강. 그래서 압록강 하구면 이쪽인데 이쪽에 있는 지역은 신의주죠. 뭐 신의주.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홍콩식 경제개발 이런 말 나오면 바로 신의주 연결하라고 했었죠. 신의주가 두 개가 이렇게 오답선지로 나오면 약간 문제를 잘못 만든 건데 이렇게 문제를 만들면 안 돼요.
뭐 그래도 둘 다 틀렸으니까 뭐 답은 2번 이렇게 가면 되겠죠. 13번 문제. 이제 권역별로 좀 구별을 하라 이런 말이고, 이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인다. 좀 어려워 보이네요, 이 문제는. 근데 일단 우리가 잘 아는 거는 이때 통계보다는 이때 통계를 훨씬 더 잘 알겠죠, 우리가. 현재 이거를 통계를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른쪽 걸로 먼저 푸는 게 맞죠. 그래서 오른쪽 거 먼저 보면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을 비교를 하고 있고, 수도권은 인구가 늘고 있죠. 들어오고 있죠. 충청권은 인구가 들어오고 있고, 영남권은 순유출이죠. 항상 순유출이라서. 근데 가를 봤더니 나로부턴 들어오고 다로부턴 나가네요. 나를 봤더니 다 나가네요. 다를 봤더니 나로부턴 들어오고 가로부터도 들어온다. 그래서 사실 이것만 보고 가가 수도권이고 다가 충청권이고 나가 영남권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긴 하지만 충청권으로 점점 빠진다고 했어요. 수도권의 집가마저도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서 충청권으로까지 빠져버린다고 했었죠. 천안, 아산 이런데. 그래서 충청권은 현재 되게 핫플레이스죠.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이것만 보고 풀어도 충분할 것 같고, 오른쪽 거를 좀 참고해서 보자면 이때는 이촌향도 시기잖아요. 이촌향도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인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가 이때는 다로부터 다 들어왔기 때문에 가가 수도권이라고 충분히 또 참고를 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약간 좀 어려운 문제 같긴 하네요. 그래도 충분히 풀 수 있죠. 가가 수도권, 나가 영남권, 다가 충청권입니다. 1번 선지 2013, 2022년 오른쪽 자료 보라는 거죠. 여기서 영남권, 여기 영남권은 충청권과 인구 이동해서 순유입이냐 했는데 순유출이잖아요. 마이너스잖아요. 인구가 더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입이 아니라 유출, 틀렸다 라는 거고, 자, 수도권은 영남권보다 노년층이 높냐 했는데 아니죠. 그죠? 이거는 뭐 사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노년층 인구 비율 시골일수록 높아지는 거고, 수도권보단 영남권이 당연히 시골이고, 그래서 2번도 틀렸다 라고 보는 거고, 3번 영남권은 충청권보다 총인구가 많다 했는데 권역별 총인구 이거 그냥 외우라고 했었죠. 수영충호라고. 이래서 통계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들 싹 다 외워야 하는 이유죠. 이런 것들이. 네. 수영충호가 또 나타나는 거는 도시화율 순서도 수영충호고, 뭐 그래요. 뭐 공업 뭐더라 무슨 무슨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뭐 어쨌든 수영충호라는 거를 되게 많이 쓰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수영충호라는 말은 확실히 외워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남권이 충청권보다 총인구가 많죠. 답은 3번이죠. 4번 충청권은 수도권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했는데, 그래, 지역 내 총생산, 그래, 이거였죠. 지역 내 총생산도 총인구도 수용충호고 지역 내 총생산도 수용충호예요. 그리고 지역 내 총생산이라는 거는 대체로,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죠. 언제나 대체로 인구와 비례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을수록 지역 내 총생산은 많아진다. 대체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 내 총생산도 수용충호죠. 그래서 충청권이 수도권보다 많냐 했으니까 틀렸다. 5번 선지 수도권과 영남권은 맞다 했냐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네. 답은 3번이었죠. 14번 문제. 이건 뭐 유치원생도 풀겠네요. 가는 당연히 외투를 입고 있으니까 겨울이고, 나는 반팔을 입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름이죠. 뭐야 이게, 그죠? 1번 선지 겨울에 대류성 강수가 자주 발생하냐 했는데, 대류성 강수라는 거는 한국 지리에선 소나기를 말하고 세계 지리에서는 스코를 말하죠. 열대기후에서 발생하는. 근데 소나기는 여름에 내리잖아요. 그래서 겨울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그리고 여름에 서고동저형이라고 했는데 기압 배치가 서고동저형이면 그러니까 바람은 언제나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 봤더니 서고동저래요. 기압이. 그러면 바람이 서에서 동으로 분다는 뜻이 돼요. 서풍이 분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불어오는 서풍은 대륙성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서풍이 부는 거예요. 서풍 계열이. 주로 북서풍이 되겠죠. 그래서 서고동저형 기압 배치는 겨울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틀렸다. 3번 선지. 겨울은 여름보다 결빙일수가 많다. 당연하죠. 뭐 당연히 겨울이 더 여름보다 얼음이 더 잘 얼겠죠. 4번. 겨울은 여름보다 낮의 길이가 길다. 이거는 뭐 한국인이면 다 알 수 있는 거고. 5번. 여름은 겨울보다 열대야 발생 일수가 당연히 많겠죠. 뭐야 이게. 네, 답은 3번이었습니다. 15번 문제. 가나다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오른 것을 보래요. 진할수록 많은 거죠. 네, 하얄수록 적은 거고. 근데 간은 삼척에 많고 영월 같은 데도 많고 그래 보이네요. 그래서 가가 될 수 있는 거는 광업과 금융 이런 게 있고 숙박 이런 게 있는데, 일단 광업은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여기 다 탄광이 있는 지역들이었어요. 여기 태백 여기도 있고, 여기가 또 그 석회암 지대가 지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광업이 충분히 발달했을 수 있겠다. 확정은 지으면 안 돼요. 항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금융 및 보험업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좀 인구가 많고 대도시인 지역에서 많아야 돼서, 얘는 주로 뭐 원주나 춘천 이런 데가 찍혀 있어야 되겠죠, 주로. 그리고 5번 봤더니 이것도 뭐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데는 제일 강조되는 데가 강릉, 속초 이런 약간 영동 지역들이 많이 나타나요. 숙박 및 음식점업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근데 여기는 속초니 강릉이니 이런 데 다 하얗잖아요. 그래서 5번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가는 광업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소거를 좀 해놓고 가면은 문제 푸는 게 훨씬 편해지죠. 자, 나를 봤더니 이게 금융 그건 것 같은데, 원주에 일단 찍혀있고 춘천에도 있어 보이고, 인구 많은 지역에 좀 많잖아요. 예, 강릉에도 있고. 그러니까 강원도 인구 순위가 원주, 춘천, 강릉이거든요. 강원도 인구 순위. 이것도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나가 이건 것 같다. 1번인 것 같다. 다 봤더니 아까 말했던 대로 강릉, 속초 이런 데가 찍혀 있겠죠, 아마. 숙박 및 음식점업이면 말 그대로 여기 속초고, 여기가 양양이 강릉보다 많은 건 좀 특이하긴 한데 어쨌든 강릉도 나타나잖아요. 이런 거 보면 다가 숙박 및 음식점업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5번도 너무 쉽게 답이 나오죠. 16번 문제 보죠. 16번 문제. 이거 항상 문제 풀 때 선 딱 2개 긋고 시작하라고 했었어요. 첫 번째 90년 선. 이건 뭐냐, 이촌향도 시기에서 1차란다. 일기신도시 그 시기를 구별하는 구조선이고, 그 구분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은 2000년에서 2005년 이 사이 정도로 한번 그어보라라고 했었죠. 2000년에 그을게요. 2000년 이거는 네, 여기 써야죠. 이촌향도. 여기는 1기, 여긴 2기. 이렇게 시기를 구별을 해놓고 먼저 문제를 풀라 그랬어요. 지금 지도를 봤더니 나와 있는 지역을 보면 여기가 성남이고 화성이고, 여기는 상주죠, 상주. 네, 상주고 여기는 부산 이렇게 되겠죠. 지역들 보고 좀 특징을 예상을 해보자면, 성남은 사실 1기 때 성장했다가 2기 때 정체라고 외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험에 나왔네요, 그대로. 네, 이런 형태를 띠는 게 성남 특징이에요. 여기가 90년. 네. 00년에도 2기 신도시가 있어서 인구가 늘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정체다라는 거.
그리고 화성은 이기 신도시가 있는 데이기 때문에 00년대에 확 늘었겠죠. 네, 여기 상주는 시골 지역이니까 계속 감소하고 있겠죠. 부산은 90년대까지는 인구가 쭉 성장하다가 90년 딱 되고 그 순간부터는 정체 혹은 감소, 이 정도 패턴이 나타나게 되겠죠. 가를 봤더니 인구가 2000년 이후로 급성장하네요. 가가 화성인 것 같고, 그죠? 나는 아까 말했던 이 모양, 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90년 이후로 급성장했다가 2000년쯤 때는 정체하고 있는 그래프 모양이기 때문에 나가 성남이라고 봐야죠. 이 성남 그래프 모양은 그냥 그 모양 자체를 외워두라고 했었어요. 다는 부산인 것 같은데요. 왜냐? 90년 이전까지는 성장하고 있다가 90년 넘어서는 순간 정체 혹은 감소, 이 정도 그거를 보이니까 얘는 부산이다. 라는 여기서 시작해서 지금 여기니까 지속적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라는 상주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화성은 광역시가 아니죠. 그냥 시죠. 특례시라고 하면 물음표인데 광역시라고 하면 그냥 X죠. 네. 성남은 수도권 일기 신도시가 있죠. 그거죠. 분당. 그리고 성남은 성남은 2기도 있어요. 판교라고 하는. 자, 상주는 부산보다 3차 종사자 비율이 높냐라고 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도시일수록 높죠, 당연히. 네, 부산은 대도시고 상주는 그냥 시골 지역이니까 틀렸다. 다음에 화성 화성은 수도권 맞고 상주는 수도권이 아니죠. 벌써 틀렸네요. 5번 선지. 2000년 대비 2020년 인구 증가율을 보래요. 이거는 아이고 미쳤나 보다. 여기는 화성이 아니라 용인이죠. 왜 이런 실수를 했지? 네, 여기는 화성이 아니라 용인이에요. 말 실수를 계속 해놓고도 깨닫지도 못했네요.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가는 용인이었죠. 뭐 어쨌든 화성이나 용인이나 둘 다 이기신 도시라서 문제 푸는 거는 틀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실수를 하다니. 네. 그래서 인구 증가율 보면 이거 그래프 모양 보고 풀어도 되고 아니면 알고 있는 대로 그냥 풀어도 부산이 용인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2000년 때 인구가 성장했을 거기 때문에 용인은.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7번 문제. 가나다를 찾으래요. 키워드를 또 잡아야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식량 작물. 당연히 쌀이지 뭐. 가가 쌀이고. 그다음에 나는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된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나는 보리. 그다음에 문제가 좀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너무 이게 학생들 무시하는 수준의 문제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좀 그러네요. 당연히 배추죠. 김치를 뭐 쌀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나다는 이렇게 잡았고 쌀의 생산량은 전남이 강원보다 많다. 당연하죠. 네, 강원은 밭이 많은데요. 산지기 때문에. 근데 전남은 평야가 발달했기 때문에 당연히 논이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쌀 재배도 당연히 많고. 네, 답은 1번이었어요. 2번 선지. 자급률 얘기 나왔네요. 식량 작물 중 자급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요. 쌀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보리고 여기까지만 외우면 충분한 것 같은데 좀 지역적으로 더 가면 콩, 그 다음에 옥수수 이렇게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급률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하는 것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양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이 제일 높고 보리가 쌀보다는 적고 근데 그 다음이 콩, 옥수수 순이다 라는 건데 콩, 옥수수까지 중요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쌀, 보리 여기까지만. 이건 그냥 외워야 되는 암기사항인 거죠. 예, 이번 틀린 거고. 그래서 배추는 노지보다 시설이 많냐 하는데 노지가 더 많죠 당연히. 그렇죠?
배, 그죠. 배추 같은 거를 막 비닐하우스에 놓고 재배를 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상식적으로 풀라라는 말이고. 4번 보리는 쌀보다 1인당 소비량이 당연히 적죠. 보리밥을 더 많이 먹어요, 쌀밥을 더 많이 먹어요? 당연히 쌀밥을 더 많이 먹으니까 4번도 틀렸다. 네, 쌀은 밭, 뭔 소리야. 답은 1번이었죠. 18번 문제. 얘도 그냥 지역을 찾으라는 문제인데, 일단 백지도부터 보죠. 얘는 전주, 얘는 순창이네요. 순창. 이거 기억나죠? 남원, 목기 옆에다가 순창 고추장 바른 다음에 위에 이거 임실 치즈 올린다. 이거 기억하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순창. 얘는 나주죠. 나주. 얘는 보순광여 이렇게 외우라고 했으니까 얘는 순천이 되겠죠. 전라도 지명의 유래가 된 지역, 전주랑 나주죠. 당연히. 얘인 지역이 가, 나가, 전주, 나주 중에 하나일 텐데 도청 소재지가 가니까 전주가 도청 소재지잖아요. 네. 전남의 도청 소재지는 나주가 아니라 무안목포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나가 자동적으로 나주.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습지가 있는 건 순천과 순천 중에 순천밖에 없어요. 라가 남았으니까 순창. 네, 순천 람사르 습지 있죠. 네. 기억하고 있죠, 이거는. 그래서 가나다라 충분히 연결할 수 있고, 전주 춘향전의 배경이 되는 광활로원 춘향전 이 얘기 나오는 순간 얘는 남원이에요. 남원. 그래서 전주가 아니다 라는 거. 그리고 슬로시티, 한옥마을 이런 거 있으니까 전주죠. 나는 나주니까 틀렸다. 슬로시티 암기법. 당신 완전 영해. 이거 기억하라고 했었죠. 네. 당은 담양이고, 신은 신안, 완은 완주, 저는 전주, 영은 영암이고, 해는 이게 지역이 아니라 그냥 뒤에 붙었었던 것 같은데, 네, 해는 아마 아닐 거예요. 네. 그래서 5가지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해두라고 했었죠. 슬로시티, 한옥마을 있으니까 전주다. 그리고 3번 선지, 순천에서는 녹차가 아니라, 예,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녹차는 순천 옆에 있는 보성, 그리고 네, 광양 오른쪽에 있는 하동 이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틀렸다. 4번 순창에서는 전통 장류를 소재로 한 장류축제, 고추장이니까 당연히 맞겠지. 4번 정답. 5번 선지, 순천과 순창에서는 모두 혁신도시가 있냐 했는데 둘 다 틀렸죠. 전북의 혁신도시는 전주에 있고, 그 다음에 전남의 혁신도시는 나주에 있죠. 이래가지고 제가 그 혁신도시를 그렇게 암기하라고 되게 중요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무조건 출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못 외우면 틀리잖아요, 그냥.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19번. 기호 문제가 나왔네요. 간만에. 지금 기호 문제 처음 나온 거 아닌가? 기호 문제 처음 나왔네요. 희한하네. 네. 일단 가, 나가 연교차와 강수량이고, ABC가 지금 이 세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하고, 찍혀있는 지역 보니까 장수, 그러니까 장수라고 하기보다 그냥 무진장 고원 정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장수도 아닌 것 같아요. 장수보다 좀 더 아래라서 무진장인가? 이 정도로만 볼게요. 오른쪽은 포항이죠. 포항. 맨 아래 있는 건 서귀포죠. 이 정도 지역 찍혀있고, 지금 가나가 연교차와 강수량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네요. 지금 미지수가 2개라서 판단을 좀 어렵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점수가 46점이면 이 문제는 안 틀렸다는 건데 도대체 무슨 문제를 틀린 거죠? 네, 모르겠네요. 틀릴만한 문제가 없는데. 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좀 필기를 좀 해야 돼요, 문제 풀 때. 그냥 머리로는 안 풀려요. 연교차, 그리고
강수량 이런 것들 묻고 있고, 지금 가에서도 A, B, C의 순위 정도만 알 수 있어요. A가 가에서는 1등이고, 그죠? C는 가에서 꼴등, 뭐 나에서 1등, 뭐 이런 식으로 순위 정도만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절대적인 수치로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미리 좀 써놓고 자료와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역 있죠. 이 세 가지 지역 중에 연교차가 제일 큰 거는 무진장 이쪽이 되겠네요. 그죠? 장수라고 할게요. 그냥 장수 제일 크겠죠. 왜냐? 일단 제일 작은 건 서귀포인 걸 알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따로 외워놓으라고 했었죠. 연교차 꼴찌가 서귀포고 그 다음 꼴찌가 울릉도라고, 이거 외워놓으라고 했었죠. 그냥 암기를 해놓으라고. 그래서 꼴찌가 서귀포인 건 알아요. 그럼 이 둘 중에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위도는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무진장 고원 이쪽은 내륙이고 포항은 동해안이니까 당연히 내륙에 있는 무진장 고원이 연교차가 더 크겠죠. 그래서 네, 이 정도 순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강수량은 외워놓으라고 했었어요. 5개 티어로 나눠서 기억을 하라고 시켰었죠. 최다오지, 다오지, 평균, 소오지, 최소오지 이렇게 나눠서 암기를 하라고 했었는데, 서귀포는 최다오지급이었죠. 1800 이상 정도 나타난다. 그래서 서귀포가 1등이고 강수량은, 그 다음에가 무진장 고원 쪽이 되겠죠. 얘는 평균 내지는 살짝 다우지 그룹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얘는 최다우지 그룹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 암기를 안 하면 틀리는 거죠. 그냥 포항은 경북 동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경북은 전체적으로 싹 다 소우지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포항은 소우지에 들어간다. 네, 그룹이 겹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강수량이 제일 적은 건 포항이다. 이렇게 미리 순위를 좀 써놓고 본 뒤에 얘네 순위랑 좀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한 가지 기준 잡고 딱 볼게요. 지역 딱 하나 기준 잡고 서귀포로 볼까? 서귀포 지역으로 봤더니 서귀포는 연교차는 꼴찌고 강수량은 1등이래요. 그러면 가 나중에 하나에서는 3등이고 하나에서는 1등인 걸 찾아야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냥 A는 가에서는 1등이고 나에서는 2등이네요. 그러면 A는 절대로 서귀포가 될 수 없어요. 가 나가 뭐든 간에. 그죠? 얘는 3등 1등 이렇게 있는 걸 찾아야 하는데, 그죠? 얘는 1등 2등이기 때문에 절대 서귀포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B 봤더니 2등 3등이네요. 얘도 안 돼요. C를 봤더니 3등 1등이네요. 이거네요. 그죠? C가 그래서 서귀포예요. 이거는 어렵다. 어려운 것 같아요. 충분히. 이거는 좀 틀릴만한 문제 같고, 나머지는 너무 말도 안 되게 쉬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러고 봤더니 가나도 이제 자동으로 결정이 되죠. C가 1등인, 서귀포가 1등인 나는 강수량이 돼 있고, 그리고 서귀포가 꼴등인 가는 연교차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나머지 A, B도 확정이죠. 연교차 1등인 A는 여기 무진장 고원 이쪽이 되겠고, 그리고 B는 포항이 되겠죠. 네, 이거 출제자가 좀 현명한 것 같은 게 뭐냐면, 무진장 고원인지 아닌지가 약간 애매하게 좀 찍어놨는데 고도를 안 쓰게 문제를 만들어 놨잖아요. 연교차는 고도에는 영향을 안 받아요.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출제자가 아주 노련하게 문제를 잘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ABC 연결하는 게, 가나랑 연결하는 게 이번에 좀 쉽지 않았어요. 좀 끄적끄적 해가면서 경우의 수를 좀 따져줘야 하는 케이스라서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뭐 충분히 못 풀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수능 난이도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기본이 이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해야 마음이 편해요, 공부할 때. 자, 기억선지. 가는 연교차고 나는 연강수량이다. 맞죠? A가 B보다 해발고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답이 나왔네요. 얘는 장수로 찍힌 게 맞는 것 같아요. 장수로 찍힌 게 맞네요. 그래서
해발고도를 물으려면 우리나라에서 딱 3개밖에 없다 했어요. 남한에서. 대관령, 태백, 무진장 이렇게 딱 3개밖에 없다고 했고, 그래서 무진장으로 찍혔으니까 해발고도를 물어볼 수 있는 거고, 포항보단 당연히 높겠죠. 만약에 A, B, C를 판단을 했는데 A랑 B가 포항, 서귀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 둘 중에 해발고도가 뭐가 더 높지를 고민하고 있을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한 데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선지를 통해서 자료 해석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디귿 선지. 포항은 서귀포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연평균 기온은 얘는 서귀포는 일단 남해안이니까 포항보다 당연히 덥겠죠. 자, 리을 선지. C는 A보다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얘는 해안이고 얘는 내륙인데 당연히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죠.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렵네요. 19번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그래도 맞춰야 돼요. 이 정도. 네, 20번 문제. 산맥 얘기하고 있고 가나다는 마철령 소백 태백 중에 하나고 기니디는 백두산 설악산 지리산 중에 하나임 하고 있는데, 일단 가나다부터 볼까요? 가는 함경산맥과 교차한다고 하고 백두대간의 시작점이라는 말이 있죠. 네, 지도 또 대충 이렇게 그려봤을 때 이렇게 가는 게 함경이고 이렇게 가는 게 마천령.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리긴 했는데 이렇게 가는 게 낭림이고 이렇게 가는 게 태백, 이렇게 가는 게 소백이잖아요. 이게 함경이고 함경과 교차하는 건 이거잖아요. 이거랑 이거. 근데 이거 중에서 지금 백두대간의 시작점이라고 했어요. 백두대간이라는 말을 혹시 몰랐다면 이제 알면 되는데,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 쭉 이어지는 산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금 더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렇게 그렸다고 한다면 백두산이 여기 있고 지리산이 여기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백두산은 마철령 산맥 위쯤에 있어요. 지리산은 소백 산맥의 아래쯤에 있죠. 이렇게 했을 때 그림이 좀 이상하나? 1차 산맥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네요, 제가. 뭐 그다지 막 이상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백두대간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서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쭉 아래로 내려오는 그 부분, 여기를 바로 백두대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백두대간의 시작점이란 말이 있으니까 마철령 산맥이죠. 가는 마철령. 그리고 기역은 백두산이 되겠죠. 천지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나는 한반도 동쪽에 치우쳤고 영동지방, 영서지방 경계를 이룬다 이러고 있으니까 나는 태백산맥이 되겠죠. 다는 남았으니까 소백이고, 그리고 니은은 설악산이겠죠. 네. 설악산, 지리산, 백두산 얘네 위치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어야 되죠.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울산바위, 흔들바위 이러고 있으니까 니은은 설악산인 게 당연한 거고, 다음에 다 내용 보면 영남지방과 다른 지방이 이어준대요. 네. 당연히 뭐 소백산맥 얘기가 될 거고, 그리고 백두대간, 또 백두대간 얘기가 나오는데 백두대간이 끝나는 곳에 있대요. 그래서 그리고 국내 최초의 국립공원이라고 하고 있죠. 얘는 지리산에 해당되는 내용. 그래서 다는 소백이고 디귿은 지리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기억선지. 자, 마철령 산맥은 대보조산 운동
영향을 받았다. 아니죠. 대보조산 운동이 아니라 경동성 요곡 운동에 영향을 받았죠. 1차 산맥인데. 그래서 틀렸다 라고 보면 되고, 니은선지 아니지. 태백산맥은 소백산맥보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은 모두 1차 산맥이냐 하고 있으니까 맞는 거죠. 네, 디귿선지 백두산은 설악산보다 고위도냐고 했는데, 백두산 여기고 그죠? 설악산은 여쯤에 있으니까 당연히 고위도죠. 답은 3번이네요. 네, 리을선지 지리산은 백두산보다 해발고도가 높냐 했는데 틀렸죠. 해발고도 관련해서 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한반도 전체 해발고도 1위는 백두산이고, 2번 남한에서 해발고도가 1위인 산은 한라산이에요. 그리고 남한 중 육지 지역인 곳에서 고도가 제일 높은 산은 지리산이에요. 이렇게 좀 흐름을 살려서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에서 1위부터 2위, 3위, 4위 이런 걸 다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1위는 백두산이 맞는데 대충 한 2위부터 50위까지 다 여기 있거든요. 북한에.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이렇게만 외우면 돼요. 한반도 전체 1위가 백두산이고, 남한에서 1등은 한라산이고, 그리고 남한에서 섬 빼고 육지만 봤을 때 1등은 지리산이다. 이렇게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는데, 가에서 지금 마천령 산맥의 시작점이 백두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형학적으로 틀린 얘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마천령 산맥은 1차 산맥이죠. 그래서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산맥이고, 근데 백두산은 위치상 마천령 산맥 제일 위쪽에 있는 게 맞아요. 맞기는 한데 위치상. 근데 백두산은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화산이에요. 그래서 형성 요인이 아예 달라요. 백두산이랑 마천령 산맥이랑.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마천령 산맥의 시작점이 백두산이라고 하면 지형학적으로는 틀린 얘기죠. 사실 이게 좀 논란이 있는 내용이라 아예 틀렸다고 하기도 뭐한데, 좀 그렇네요. 이거는 그래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죠. 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지금 1번부터 20번까지 쭉 풀어봤는데 너무 쉬워요. 문제가 19번 빼고. 틀릴만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1컷이 46점이라는 게 좀 놀랍고, 수능에 만약에 이 난이도로 나온다 그러면 1컷은 당연히 50일 거고, 2등급은 블랭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 틀리면 3등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쉬운 시험이니까, 이 정도 시험은 충분히 고득점 해야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시험지도 잘 풀어낼 수 있어야겠죠. 너무 안주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잘 풀었다고 해서 기분만 좋으면 되는 거죠. 이런 거. 네. 한국지리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